YTN 뉴스라이더 첫 소식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투표에서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려서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3분의 2를 넘는 표를 확보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박광열 기자입니다. 각본 없는 반전 드라마는 결국 쓰이지 못했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총회. 165개 나라가 참여한 1차 투표에서 사우디 리야드가 119표를 가져간 겁니다. 대한민국 부산이 2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로 뒤를 이었습니다. 2차 투표로 가기 위한 마지노선은 사우디의 110표 미만 득표, 리야드가 10표 차이로 결선 없이 최종 개최 도시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를 넘진 못해도 표 차이를 최대한 줄여 2차에서 역전을 노리겠다던 우리로선 다소 아쉬운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물론 실망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후발주자로 불리하게 시작한 데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우디 자금력과 맞닥뜨렸지만 코리아 원팀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종 PT에서도 사우디발 오일머니 공세에 맞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며 정면 승부를 선택했기에 더 진한 여운이 남습니다.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저개발 국가에다가 천문학전 개발 차관과 원조 기금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민관 합동으로 전 세계를 돌며 만들어진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달리 민간이 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향후 시장 개척에 신호탄을 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결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칠 거라는 기대는 비록 빗나갔지만 이번 유치전 과정은 또 하나의 역사로 남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사우디는 국제사회가 신뢰를 표현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외신들은 인권 탄압국이자 은둔의 왕국인 사우디가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Choose to partner and invest together to seize the collective opportunities for the future. 공주와 외무장관 등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했던 사우디는 결과 발표 뒤 지지해준 국가들에 감사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엑스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제안, 비전 2030의 신뢰를 표현해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종 후보국이었던 한국과 이탈리아에 비해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사우디. 초반부터 자본력을 내세운 공세를 펼치며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권자 빈살만이 주도권을 쥐고 은둔의 석유 왕국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건 것이 주요했습니다. EU 국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일찌감치 지지를 표명했던 프랑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This will really cement its return to the world stage following years of isolation following the killing of Saudi dissident journalist Jamal Khashoggi in the consulate in Istanbul in 2018. 앞서 사우디가 엑스포를 통해 억압적인 이미지 세탁에 나선다고 비판했던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도 빈살만이 친환경, 최첨단 기술을 내세워 진보적인 이슬람 왕국의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변화의 시대, 미래를 내다보는 내일로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축구 스타 호날두까지 동원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사우디. 엑스포라는 전 세계적 이벤트의 성공 개최로 보수적 이슬람 왕정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제무대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 부산 시민들은 새벽까지 열띤 응원전을 펼쳤지만 아쉬운 결과가 전해지자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을 세계에 알리고 하나로 뭉친 모습 자체도 큰 성과라고 평가하며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부산 시민들. 세계박람회 유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프랑스 파리까지 닿길 바라며
열띤 응원전을 펼칩니다. 저녁부터 시작된 응원 물결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개최지가 발표되는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가 나오자 탄식이 흘러나오고 허탈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전 국민이 이렇게 투자를 한 걸 생각하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니까. 역전승이 가능할 거란 희망 섞인 전망은 현실이 되지 못했고 누구보다 유치를 간절히 원한 시민들의 아픔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심 역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사실 좀 마음도 아프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부산 시민들이 보여준 열정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빛났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를 기원하며 부산을 세계에 알렸고 그동안의 여정 자체가 작지 않은 성과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부산 시민을 비롯해 정부 그리고 기업, 부산시가 원팀이 되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성과를 남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한 시민들은 다음을 기약하며 세계 박람회를 향한 항해를 잠시 멈췄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추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추위 상황과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도 무척 추워 보이는데 기온이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네, 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영하 3.9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8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밤 사이에는 더 강한 한기가 남하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겨울 추위에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15.7도까지 떨어졌고요. 공식 기록으로는 대관령 영하 7.4도, 춘천 영하 6.1도, 안동은 영하 1.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청주 6도, 대구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 1cm 안팎의 눈이나 비가 예상되고요. 밤한때 경북 서부와 전남 서해안에도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이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고요. 이번 추위는 일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도 권총을 다시 차고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측의 GP에 이어서 잇따라 9.19 합의를 파기하는 정황이 나타나면서 군 당국은 상응하는 대응으로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다시 권총을 차고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하고 권총을 뺀 채 근무해왔는데 지난 23일 합의 전면 파기 선언 이후부터 북측이 재무장에 들어간 겁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군사적 긴장 고조를 우려해 우리 측의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변 위협 우려 등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 조만간 재무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남북한 군인들이 가장 근접해서 상호 경계를 서고 있는 지역이라는 그 특성상 한쪽이 무장을 했는데 다른 한쪽이 무장을 안 한 채 경계를 설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북한군이 9.19 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감시초소를 다시 복구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 군도 지피를 복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북측의 행동에 따라 필요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데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그럴 계획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북한이 이처럼 9.19 합의를 파기하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서해 NLL 인근에 해안포 사격 재개 등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려고 할 것이고 우선적으로 한미가 기존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서 북한이 인위적인 그런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해결 선택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 이후 6일 만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 장관은 적의 도발을 막는 건 말과 글이 아니라 강한 힘이라면서 군의 강한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지만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이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건물을 위성으로 촬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 위성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 우주에 떠 있는 상태라며 궤도에 진입한 건 맞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판단할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Really, it would be up to the North Koreans to define what the parameters of this launch were and what they were hoping to achieve. I'm not going to speak to that other than to say again, we do know that it's in orbit. 북한이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 등을 위성으로 촬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게 받아 넘겼습니다. 미국 주요 시설의 위성 사진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I will say that there are plenty of images of the Pentagon and the White House online, so I'll just leave it at that. Yeah.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한이 위성으로 미국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도발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를 복원하는 북한군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it's obviously something that we're continuing to monitor closely. I don't have any specific information to provide right now on, purported North Korean deployments.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움직임과 관련한 답변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은 철통 같다며 70년 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게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가 부여됐다는 자유아시아방송 보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통일부 차원에서 현재까지 확인해 줄 내용은 없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후계 구도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평양 소식통을 이용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지난 23일 열린 평양시 당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간부대상 강연회에서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신격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론이 불붙은 국민의힘에선 전국 당협위원장 46명의 공천 배제를 권고하겠다는 당무감사 결과에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히 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에게 추가로 공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방침을 두고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기류도 감지됩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전국 당협위원장 204명 가운데 22.5%를 공천 배제 권고 대상으로 지목한 당무감사 결과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비율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선거 때마다 20% 수준 이상의 이른바 물갈이는 반복됐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무감사 성적과 별도로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현격히 낮은 현역 의원들을 공천관리위원회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두곤 파장이 적잖았습니다. 정당의 지지도에 비해서 개인의 지지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음을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에 또 공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정당 지지율이 높은 영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사실상 당무감사위가 물갈이 지침을 준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생각하면 최소한의 개인 지지율이 담보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과 단순 비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인적 쇄신론은 지도부가 자초했는데 애꿎은 지역 의원들만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비영남권에선 애초 여당 전체 지역구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영남권의 물갈이는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남의 베이스를 한 당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의원들의 교체가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무감사 결과가 곧바로 공천 배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할 거란 입장입니다. 당내 동요를 막기 위해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현역 의원 22명이 공천 배제 대상에 올랐다는 허위 컷오프 명단 유포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인 그 당무감사를 선거 전에 해 왔었고 일종의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대로 아마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 총선기획단 역시 공천심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 하위 20%를 배제하라는 혁신위 제안보다 더 엄격한 컷오프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당내 불안감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 권한 강화 등 당원당규 개정안을 두고 내홍의 불씨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구심점으로 꼽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과 리더십 문제로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한 건데요. 지도부는 일단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친이낙연계 싱크탱크 토론회 공개석상에선 이낙연 전 대표는 시작부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강성 팬덤과 이 대표의 리더십 때문에 민주당이 지켜온 품격을 잃었고 당내 민주주의는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직격한 겁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로 민주당은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습니다. 비명계 세력화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구심점으로 꼽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본격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체제가 공고화된 현 민주당을 안타까운 사당화라고 깎아내리며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한 최고위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전직 대표로서 당내 문제를 지적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된다면서 내년 총선에서도 전직 대표다운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이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 걸까요?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 전 대표는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본격화될 공천 국면에서 비명계 찍어내기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계파 갈등이 더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또 욕하고 비난하면서 사실은 선거에 깊숙이 공천 과정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우려와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명계와 이낙연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선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죠. 이를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비유하면서 메가시티에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수도권 재편을 통해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힘을 실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그 새마을 운동을 저는 연상케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2030 세대들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출산율의 절벽을 다시 극복해내는 그런 유일한 해법인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많은 관심, 뉴시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 뉴시티,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세력은 저는 매국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확대의 문제도 아니고 비수도권의 차별 문제도 아니고 수도권의 재편을 통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국내에서가 아니라 국제적 관계에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북부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맞불을 놨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할 때 필요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겁니다. 또 김명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정략적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여당이 주장하는 김포 및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이 국가적인 고민이 없이 나온 정략적 매표 행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 메가시티가 추진되면 많은 지자체, 특히 호남 지역의 지자체들이 인구 유출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전과 광주에서 메가시티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를 처리한 지 18일 만인데요. 곧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간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도 표명할 겸 오늘 탄핵안을 미리 제출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정쟁용 본회의를 열어준다면 국회의장이야말로 자격 미달이자 탄핵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끝판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용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피가 끓고 있다던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부안회동에서 탄핵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를 열어준다면 그런 국회의장이야말로 자격 미달이자 탄핵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하며 결국 밀실 심사로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올해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회는 정쟁에 휩싸여서 가장 중요한 국가재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말뿐만이 아니라 제철 음식을 크게 한 입 물고 기분 좋게 반죽까지 곁들이면 체중계 눈금이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죠. 운동할 시간은 없고 살은 빼야겠고 그래서 찾은 이른바 다이어트 약의 성질. 그런데 이 비법을 열어보니 이게 마약이었습니다.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한 의원들이 줄줄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이런 약들이 정신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체중계 보고 놀라는 분들 많으시죠? 고민하는 건 알겠지만 결코 약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임혜진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의원입니다. 이른바 다이어트 약의 성지로 불리며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다이어트 정보가 오가는 온라인 카페에서도 이곳 관련 문답이 수시로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의원 관계자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 식욕을 떨어뜨리는 마약류를 쉽게 처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직접 다이어트 관련 진료를 받아봤더니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이 포함된 처방전이 쉽게 발부됐습니다. 지난해 이 의원에서 환자 14,000여 명에게 처방한 마약류는 모두 717만여 개, 한 명당 50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한 해 동안 무려 2,500여 개 이르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다이어트 관련 유명 의원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것으로 파악된 대구의 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된 충남 보령의 의원은 이미 의사 2명이 입건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최근 의사가 입건된 서울 구로 의원까지 더하면 마약류 과다 처방 의심을 받는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겁니다. 환자들이 과도하게 쓰다 보면은 이 약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정신병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 약이 또 금단 현상이 또 심할 수가 있는데 금단 중에 두드러지는 것 이제 뭐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올해 7월까지 식약처가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병의원은 모두 57건에 이릅니다. 국내에 입국해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농장 일을 하던 태국인 부부가 있습니다. 새를 잡을 수 있는 사냥도구를 직접 만들어서 파는 부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420회 정도의 판매로 6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화살촉으로 만든 이 장치, 실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말 그대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쏘면 몸에 이렇게 10cm까지 박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경찰이 판매를 막았는데 국과수 관계자가 연구를 위해서 이 경찰에 이 발사장치를 기증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격발기를 갖춘 발사장치에 쇠구슬을 장착한 뒤 5m 거리에 캔을 겨눕니다. 정교하게 쏜 쇠구슬이 명중하자 캔은 산산조각 나고 내용물은 사방에 튑니다. 29살 태국인 A씨 부부가 만든 불법 발사장치입니다. 고무줄 등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는 격발장치가 있고 발사체 운동에너지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불법인데 이들이 만든 장치의 운동에너지는 기준치보다 1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살촉을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 몸을 향해 쐈을 때 신체에 7에서 10cm 박힐 만큼 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확성이 높고 원거리 사격이 가능한 구조로 관통력 등 그 위력이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생계를 이유로 유튜브를 통해 제조 방법을 익혔고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발사장치를 사들인 태국인 9명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YTN이 얼마 전 인터넷 방송 공무원 실태를 잇따라 단독 보도했습니다. 음주와 흡연뿐 아니라 노출 방송까지 한 일부 공무원들의 민낯이 전해지면서 이 공무원 수를 그대로 줄여라, 일이 없어서 그런다 등 많은 분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인사혁신처도 나섰는데요. 전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실태 점검에 나서고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와 흡연 장면을 생중계하고 심지어 업무 시간 중 사무실에서 노출 방송까지 한 공무원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이들은 모두 중앙부처 7급 주무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국가공무원 품위 유지와 근무 실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거셌습니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자체적으로 징계가 이뤄졌지만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파장이 커지자 결국 인사혁신처가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국가공무원 76만 명에게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이란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우선 일상생활을 촬영하는 이른바 브이로그를 포함해 개인방송을 할 땐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심지어 부처 조직도까지 개인방송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익을 낼 계획이 없더라도 현금성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이용할 땐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사혁신처는 신체 노출과 비속어 사용 등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로 공무원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스포츠, 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쑥쑥 크는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부각이 되면 실망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 황의조 선수,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황의조 선수는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지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가 있습니다. 기소돼서 재판까지 가게 되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요.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의조에 대해 안일한 대응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오던 축구협회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윤리위원회와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논의기구를 꾸려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약 1시간 30분의 논의를 거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를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영구 제명 등의 확정적 징계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가대표 선수가 보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황의조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고 만약 기소돼 재판까지 가게 되면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황의조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중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원정에 동행했고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은 황의조를 출정까지 시켜 거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오뚜기가 다음 달 편의점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서 풀무원 역시 인상 계획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에 식품업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동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오뚜기는 원재료와 물류비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것을 이유로 가격 인상 시점을 조율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케첩과 카레 등 대표 제품 24개의 가격을 최대 18% 올리기로 했다가 하루도 안 돼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가격 인상 철회는 오뚜기뿐만이 아닙니다. 풀무원 역시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요거트 제품 가격을 100원 올린 2,300원에 판매하려다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식품업계가 잇따라 인상 계획을 철회한 건 정부가 빵과 우유, 과자 등 28개 품목 물가를 매일 점검하며 인상 자제를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라면업계 1위 농심에 이어 삼양식품 등 식품업체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물가 안정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농심과 삼양식품, 롯데웰푸드, 팔도 등 식품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동결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식품업계 결정이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밀 국제 가격은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수출국이 수확기를 맞아 안정세지만 라면 원재료인 감자 전분과 변성 전분 수입 가격은 올해 9월 톤당 1,106달러로 1년 사이 30% 넘게 올랐습니다. 또 유가와 인건비까지 모두 오름세를 보이며 가격 인상은 시간 문제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협조를 넘어 보다 실질적인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당장 코앞인데요. 구청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이곳 입주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임시 승인을 받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입주민들은 내부 부실 시공도 의심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따라 가림막이 길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곳곳에는 건설 자재들이 나뒹굽니다. 6,700여 세대의 입주가 임박한 서울 개포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주변에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흙더미가 한가득입니다. 당장 입주가 코앞이지만 아파트 정비 기반 시설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강남구청은 지난달 준공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방음벽과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과 기부 체납 시설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자재 수급이 늦어지고 물가가 상승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각종 공사는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승인이 늦어지는 동안 입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당장 이사 걱정은 물론 아파트 내부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부 마감재가 계약 당시 보던 것과 달라 시공사에 교체를 요구했지만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예쁜 자재로 시공해놓고 나중에는 이게 문의를 맞출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소비자를 우롱한 처사고 약간은 저희 소비자들이 사기당한 거 아닌가 싶은. 당장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가 가능해지더라도 정식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입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인 가구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고 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1인 가구의 연평균 시장 소득은 1,860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보다 1,000만 원 이상이 적었습니다. 특히 1인 청년 가구의 시장 소득은 2,433만 원이었지만 노인 가구는 436만 원에 불과해 각종 연금을 제외한 소득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빈곤율에서도 전체 평균은 30%인 반면 1인 가구 빈곤율은 47.8%에 달했고 특히 노인 1인 가구 빈곤율은 70%가 넘었습니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인연주? 왜요? 그땐 우리 만나기도 전이잖아요. 뭐?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육체적인 죽음보단 정신적인 죽음이 더 먼저 오게 돼요. 좀 지나면 건표라도 못하고 전화도 못 받게 돼요. 물건 정리도 안 돼. 저번 달에 왔는데 하고 저를 얘기를 하면 저 이제 그분 얼굴을 사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집 번호 같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잃어버리고 집이 몇 호인지 잃어버리고 제 또래가 70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0.5점이 나왔어요.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 50세면 한창의 나이인데요. 알츠하이머 의심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도 김 교수님 강의 참 좋아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하루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뇌건강센터장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이신 임현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영상 같이 네. 보셨는데 네네. 김정욱 교수님의 경우는 이제 50세, 사실 이제 한창의 맞습니다. 나이예요. 맞습니다. 그 일반인들의 생각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고령기에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중년층에도 걸릴 수가 있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물론 이제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지만 예. 이게 이제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60세, 뭐 65세 미만에 있는 분들한테도 종종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초록이 치매, 또 조기 발병 치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는 전체 치매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록이 치매, 네, 맞습니다. 조기 치매가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매가 한 80만 명 정도 있다고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한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초록이 치매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앞서 그 김정욱 교수님 영상을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 또래에는 70점이 나와야 되는데 본인께서는 0.5점이 나왔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테스트지에서 몇 점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테스트지에서로 진단을 통상적으로는 하지 않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보고 있는데 제가 70점이 나오는 검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신경심리 검사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뇌영상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원인도 감별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초록이 치매,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혹시 치매 연령이 좀 앞당겨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젊은 치매 환자도 좀 많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이 이제 많이 되고 이제 인식 개선 통해서 진단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향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지금 봤을 때 무슨 젊은 세대가 무슨 어떤 것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치매 안심 센터라든지 이런 진단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또 국민들의 이제 인식 개선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진단 안 하고 넘어가던 것들이 이제 많이 진단이 되고 있는 영향도 한 몫을 하고 있죠. 그럼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었다라고는 분석할 수는 없는 거네요? 예, 아니 근데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진단이 많이 돼서 한 2배에서 4배 정도 발견율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그러면은 그 젊은 환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도 한 그 정도 되고 있고요. 한 65세 미만의 이제 환자들이 한 10% 정도 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젊은 연령의 이제 알츠하이머병 환자분은 38세였었습니다. 38세면 너무 젊은데요? 네네. 당시에 그러면 38세면 사실 내가 한창 일할 나이인데 치매에 걸렸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맞습니다. 환자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은 환자는 이제 굉장히 당황했었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붕괴를 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도 경험하시게 되고 뭐 이제 등등에 있는데 이제 가장 좀 슬픈 사실은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돌보게 되는데 부모님이 상당히 마음이 아파하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지금은 경과가 또 이제 이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이 굉장히 경과가 좋지 않아서 현재는 지금 요양원에 지금 계시죠. 아유, 그렇군요. 아유, 젊은 환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그 디지털 치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젊은 분들이 뭐 기기도 많이 사용하고 뭐 이게 뭔가 그 전자파에 노출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일을 하면서 컴퓨터들도 많이 사용하니까 디지털 치매라는 그 현상이 실질적으로 알츠하이머나 치매와도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특히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생성되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 같은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인지력이 좀 떨어진 거를 이제 그러니까 별칭으로 해서 디지털 치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실제적인 알츠하이머 병과는 무관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알츠하이머 치매 얘기하면서 요즘에 나도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혹시 나도 치매에 걸렸나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부분이 궁금한 건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 어떤 부분이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대개 이제 진료실에서도 많이 여쭤보시는 게 예. 제가 알츠하이머 병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치매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알츠하이머 병도 사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그 신경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지나 행동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혼자 독립적으로 못 살아가는 단계의 증후군을 이야기합니다. 그 증후군의 원인이 한 70가지 정도 되고 있어요. 아, 70까지나 됩니까? 네네. 그 70가지가 되고 있는데 그 70가지의 70%의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다른 것이 뭐 혈관성 치매, 그다음 뭐 전두축두 치매, 루이체 치매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게 되지요.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고 정상인 경우도 있어요. 머리에는 이제 뭐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라든지 이런 단백질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요즘에 나와서 전임상 알츠하이머 병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경우에는 그 뇌 사진을 찍지 않으면 알츠하이머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인 맞습니다. 건가요? 증상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뭔가 기억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런 게 나오지 않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임상 증상이 없다 해서 전임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를 이제 경도 인지 장애 단계라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까 뭐 김창옥 교수가 얘기하신 것처럼 증상이 나오는 단계죠. 그거를 이제 경도 인지 장애 단계인데 그분은 이제 어찌 됐든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경도 인지 장애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이제 살기가 어려워지실 때를 우리가 치매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알츠하이머성 경도인지 장애, 뭐 알츠하이머성 치매 단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교수님 그럼 전임상 단계에서 발견을 하게 되면 좋은 건가요? 이게 그 발병 시기를 좀 늦출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발견을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질환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밀로이드나 이런 걸 없애는 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임상 단계에 있는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일부는 나온 단계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 약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김창옥 교수님처럼 전화번호도 깜빡하고 호수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거는 저도 겪었어요. 갑자기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데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좀 왕왕 발생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건망증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됩니까?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그런가요? 저도 가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뭐 대체적으로 10가지 신호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억력 상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방해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력 상실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번호키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게 반복이 돼서 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진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기억력 상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한 일을 이것 때문에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앵커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이제 대본을 대체적으로 이제 외우시거나 진행 순서를 이제 대체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그런 순서가 이제 통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익숙한 일이 처리가 어려워진다든지 뭐 강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강의장에 나갔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현상이 나온다든지. 그건 저도 종종 겪습니다. 네. 방송할 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하다 끝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는 이제 긴장을 할 때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누가 뭐 힌트를 주거나 그러면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지워져 버리는 현상도 나오게 돼서 아마 이제 김창옥 교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의도 못 하시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반복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이 이제 어려워지거나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치매를 경고하는 사인, 특히 이제 악성 건망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 보이는 사인이 있는데 예. 제일 이제 우리가 또 특징적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이 뭐냐면 주변에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네, 주변에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떤 있으면 말씀을 주로 들으면 내가 좀 병원에 가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조금 요즘에 좀 기억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뭐 친구, 직장 동료들이 이제 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빈도가 늘어날 때 특히 이제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특히 일하시는 연령대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직장 동료나 가족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피드백을 받게 되면은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교수님께서 치매를 경고하는 10가지 신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5가지 정도밖에 안 나간 것 같아서 그래픽 3번 혹시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기분과 행동의 변화, 네. 성격의 변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항목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네.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병원에 네.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네, 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그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죠. 예. 예. 그래서 뭐 일도 못 하게 되고 실수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예.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을 하면 그거는 빨리 가보셔야 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깜빡깜빡하는 거는 건망증인 거고 네. 그보다 조금 더 앞서간 게 저희 그 교수님과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힌트가 나가고 있는데 주위 사람이 걱정을 한다거나 아예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경우에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좀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점점 심해집니다. 빈도수가 잦아지고 빈도수, 강도 다 심해집니다. 강도도 심해지고 네. 빈도도 네. 잦아지고. 예, 그럴 때는 거의 이제 의심을 해보셔도 될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예. 교수님 앞서 알츠하이머 유발하는 그 가지수가 한 원인이 7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치매를 유발하는 게 70%. 예, 그 중에 70%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70%의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원인은 뭐로 분석이 됩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이 나오고 있는데 예. 병리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분자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고 예. 거기에 다음 단계로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유발을 하면서 신경이 본격적으로 이제 퇴행을 하고 그래서 신경이 줄어들면서 행동 문제가 나오고 인지 문제가 나오고 기능 손상이 나오고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유전적인 문제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정은 교수님의 경우는 평소에 술, 담배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술, 담배가 원인이 되지는 않는 겁니까? 담배는 위험 요인은 됩니다. 술도 이제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술은 담배보다는 조금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담배는 확실히 이제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술 같은 경우는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알코올성 치매라는 게 따로 있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울증이 병을 키운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사귀는 그 화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게 좀 쌓이고 쌓여서 스트레스가 돼서 치매로 혹은 알츠하이머로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대개 이제 스트레스가 치매의 요인이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위험 요인은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 이제 연구를 하더라도 예. 한 1.6에서 1.8배 또는 많게는 2배까지. 저희 팀에서도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에도 예. 한 이제 우울증의 횟수가 반복될수록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나 모든 치매 리스크가 한 2배가량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있다고 해서 다 치매가 걸리는 아니고 되게 중요한 것이
위험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젊을 때 내가 지금 건강할 때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짧게 질문 2개만 드릴게요. 일단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치료제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그 레카네맙이라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임상에 성공한 약이 있고 예. 미국 FDA 통과됐고 일본도 이제 허가가 돼서 시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 말쯤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베타 아밀로이드를 빼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예. 현재는 주사제로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맞게 되고 비쌉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1년 6개월, 1년 정도 맞는데 3,6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약이고요. 예. 그게 이제 경도인 알츠하이머성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에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인데 예. 임상 시험 결과가 1년 6개월 정도를 투여했을 때 한 27% 정도를 이제 진행을 막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를 또 우리가 요즘에는 뇌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타우 이제를 찍는 패트를 찍어가지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타우 레벨이 낮은 사람들은 단백질 레벨이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경과가 좋아지는 경우도 생겨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굉장히 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한두 번 맞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맞아야 되는. 한 달에 2번 1년 6개월. 한 달에 2번 1년 6개월이 딱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프로토콜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내년 말쯤 네네. 출시될 예정이라고. 예. 자, 그 끝으로요. 예방법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좀 지키고 실천하면 알츠하이머를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이제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고 뭐 예. 이제 333 법칙이라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생선과 치료 골고루 먹기, 채소, 채소를, 예. 그다음에 책이나 신문 읽고 글쓰기 같은 3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은 3잔보다 적게 마시기. 그다음에 담배 피우지 않기, 뇌손상 예방하기 위해서 3금 참을 것. 그다음에 3행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 정기 체크, 가족과 친구 만나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 검진 받기 등의 3행이 있습니다. 예. 이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이대로 실천하면은 모든 병이 예방됩니다. 모든 우리 성인병이나 만성 질환이 예방되기 때문에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병도 다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333을 꼭 지켜서 많은 환자들이 교수님을 안 뵀으면 하는.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더 듣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다음에 또 한 번 모실게요, 교수님.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성모병원 뇌건강센터장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신 임현국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지역에서 터널 붕괴로 갇힌 인부 41명이 16일 만에 극적으로 전원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터널 입구에서 2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약 60m 길이의 천장이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며 터널 안에 갇혔는데요. 이후에 구조팀이 잔해를 관통하는 관을 투입해 인부들이 고립된 지점까지 닿게 한 뒤 생존을 확인하고 산소와 음식, 물, 약품 등을 공급해 왔습니다. 구조팀은 또 잔해 속에 통로를 만들며 직경 80cm의 구조용 철제관을 터널 안으로 계속 투입했고 결국 16일 만에 전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이 이틀 더 연장돼 8일 동안 이뤄질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가 연장 성사 여부는 하마스가 석방할 인질이 얼마나 더 있을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시휴전 추가 연장은 하마스가 열쇠를 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마스가 추가 석방 인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휴전 추가 연장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However, the 4 days were used to increase the number of hostages that are identified by Hamas, and therefore we reached this number of 20. We are hopeful that in the next 48 hours we will be getting more information from Hamas regarding the rest of the hostages. 하지만 카타르에 따르면 공은 하마스에 있습니다. 이틀 동안 추가 석방될 인질 20명 이외에 인질이 얼마나 더 있는지 하마스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마스는 석방 대상 인질을 제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질을 여러 곳에 분산한 데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일부 인질을 관리하는 무장 조직 등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인질 중 일부는 50일 넘는 억류 기간 중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자 지구의 보건 시스템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 시스템을 제때 복구하지 못하면 폭격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숨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o medicines, no vaccination activities, no access to safe water and hygiene, and no food. We saw a very high number of cases of diarrhea among infants, and again, there was no treatment available for them.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 개시 이후 가자지구에서만 약 15,000명이 숨졌는데 이 중 어린이가 6,000명이었습니다. 휴전이 연장된 가자지구는 농부들이 조금이라도 더 농작물을 수확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الحرب هذه أثرت علينا على المصدر الغذائي لجميع أنحاء قطاع غزة لأنه الخضرة اللي تركناها ورانا كليتها تضررت بسبب الحرب والدمار والخراب والتجريف على الأراضي الحدودية مما أثر إلى دمار مزروعاتنا. 주유소엔 인파와 차량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고 거리 곳곳에 물을 구하려는 주민들이 몰려나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리 국민 19명도 구출이 됐던 미얀마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소탕 작전이 내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미얀마 군정은 반군 공격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남부정부가 내전이 격화되는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사흘 동안 실전 화력 훈련을 벌였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혼전에 양국 간 무역로가 막히고 오폭 피해까지 잇따르자 경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철책 주변 난민촌엔 텐트를 지원하면서도 불법 월경 시도는 최루탄까지 터뜨리며 막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미얀마 북부 소수민족 반군 3곳이 동맹을 맺고 정부군을 기습한 이른바 1027 작전. 반군들은 중국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작전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군 장비로 무장한 훈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근 중국은 미얀마 북부 최대 군벌과 공조해 악명 높은 4개 일당을 괴멸시켰습니다. 截至目前，缅北相关地方执法部门共向我方移交电信网络诈骗犯罪嫌疑人3.1万名。 세계 반군 동맹과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얀마 군정은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관제 시위를 통해 중국이 반군에 무기를 대주며 내전에 개입하고 있다고 규탄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단속의 미온적인 군정 대신 중국이 반군과 손을 잡았다는 소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敦促缅甸相关各方尽快停火止战，坚持通过对话协商，以和平方式解决分歧。 내전 간섭 금지를 천명해온 중국은 반군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사형수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잃을 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으니 툭하면 교도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요,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살인마 유영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얌전해졌다고 합니다. 언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다시 정비하라. 공교롭게도 한동훈 장관의 지시가 나온 이후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감된 사형수들,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저희가 위원님을 모신 이유는 사형수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논문을 좀 내셨더라고요. 네. 예. 어떠셨습니까? 짧게. 일단 사형수들에 대한 현재 상황들을 파악하고
이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형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2019년이요. 그런 부분들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일단 그 최근에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던 게 연쇄살인마 유영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유영철의 경우에는 재소자들 사이에서 좀 기피 대상이었다고도 하고 자신은 이제 뭐 두려운 게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교도관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태도가 달라졌다고 해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형장을 정비하라는 지시라든지 네. 또 본인이 이제 그 서울로 구치소로 이송이 되면서 뭔가 죽음에 대한 공포, 집행에 대한 두려움들이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예. 또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엄벌주의가 좀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들도 그 안에 있는 수용자들이 좀 더 이제 좀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시설 재정비 지시가 실질적으로 사형수들한테는 그럼 어떤 의미로 좀 다가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유영철에게도 뭔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맞네요. 예, 사실 사형장을 정비한다는 것 자체가 예. 사형 확정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많은 동요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 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원칙적으로 사형수들은 이제 법적으로 사형 확정자를 부릅니다만 그 사람들은 사형장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장이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그리고 대전 교도소에 있고요. 예. 광주의 경우는 교도소가 이전하면서 사형장을 짓지 않았고 또 어제였죠. 대구교도소가 이전을 하면서 예. 또 역시 사형장을 짓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런 사형장이 있는 곳으로 사형수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어떤 법의 상태에서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이제 사형을 직접적으로 하려면 법에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예.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후보자 시절에 사형에 대한 이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으로 이어지기에는 형사사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는 모두 59명입니다. 맞습니다. 각각이 다 흉악 범죄들이지만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법무부에 있는 교도소에는 55명이 이제 수용되어 있고요. 예. 또 이제 군 교도소에는 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법무부에서 이제 수용되어 있는 그 사형 확정자들의 경우는 과거에는 사실 정치범에 대한 인혁당 사건처럼 예. 사형이 빈번했던 때도 있었지만 문민화된 이후부터는 강력범죄, 특히 살인범죄자에 대한 이제 사형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요. 예. 그 55명 중에 54명은 이제 고의에 의한 살인범이지만 한 명의 경우는 과실에 의한 방화치사범이어서 물론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라서 정리하자면 이제 대개는 살인범 그리고 대개는 고의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형수들을 위원님께서 직접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59명 법무부에 있는 그중에 55명을 다는 만난 것은 아니고 33명 네, 사형수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접 대면을 해보셨을 텐데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도 어렸을 때부터 뉴스에서 보아온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사형 구금된 상태에서 오래된 상태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되게 나이 들고 또 좀 여러 가지 취약한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보느냐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예. 이제 크게 세 가지. 첫째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범죄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해서 사람 한 명 한 명이 마치 백과사전과 같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금된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이도 들어가고 고령화되고 또 이제 병에도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나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많이 볼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되게 다양하다라는 점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후회
뭐 그런 것들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 또 어떤 사람은 뉘우치지 않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층위가 너무나 다양했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모두가 악마고 지금도 막 이렇게 막 광기에 어리고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범죄에 대한 기억 경험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사형수들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봤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논문에 기재가 됐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또 빨간 수번이라고 해서 이제 사형수들은 명찰 색깔이 명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번 적힌 게 빨간색이잖아요. 네. 이 빨간 수번이 적힌 걸 다른 수용자들이 보면 그 시선이 참 무섭고 두렵더라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뉴스, 언론에 대한 분개심을 좀 많이 드러냈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뉴스에 나오면 타 수용자들의 시선이 좀 달라지더라라는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고 이 얘기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사형 집행보다는 종신형제로 갈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죽고 싶다라는 얘기도 인터뷰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형 집행보다는 종신형제로 갈까 두렵다라는 인터뷰를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사형수들이 가장 큰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예. 사형이 빈번하게 집행되던 당시에는 삶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사실 뭐 제재를 받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정 관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우리가 97년 마지막 집행 이후로 사형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삶에 대한 기대나 뭔가 목표들을 세우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오래 구금되다 보니까 단절된 것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변화들, 특히 자신의 부모님들과의 부모 관계가 이제 멀어지고 돌아가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예. 그 안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자신이 남겨둔 가족에 대한 연민이나 뭐 두려움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에 자신의 사건이 회자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꽤 큰 강박과 스트레스도 분명 있고 예. 심지어는 심지어는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와 같은 사안들이 뉴스에 보도될 때 겸연쩍어하거나 민망해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현재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집행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클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뭐 사형 폐지에 대한 모라토리엄의 결의를 두어 차례 했을지라도 여전히 가능성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밖에 뭐 아까 말씀드린 가족에 대한 관계라든지. 예. 근데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범행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에 대해서 좀 먼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범행 당시의 두려움이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범행 당시에 두려움을 가지기도 했었던 겁니까? 물론이죠. 이제 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또는 격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 다 사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막상 사형을 염두에 두거나 사형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사람들은 뭐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기보다는 가장 큰 두려움은 잡힐까봐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범죄자들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안 저지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히고 처벌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범죄 예방에선 보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형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형수도를 인터뷰해본 결과 사형이라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체포가 돼서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수감돼야 하고 자신이 치른 죗값에 대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의견을 답한 사형수들이 많다면 사형제라는 제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신형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예. 실제로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했을 때도 예. 이 부분이 헌법재판관들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과연 효과성이 있는가. 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공권력, 형벌권이 작동이 돼서 체포되고 처벌된다라는 두려움을 다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의 무거운 형벌을 가할 만큼의 비례적인 효과가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예. 정답은 거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가 정답이지만요. 왜냐하면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형만 놓고 범죄 예방이나 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가깝거든요. 예. 다만 일부 연구에서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도 있지만 되게 많은 논문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정설적이다 할 수 있고 다만 더 신중히 생각을 해보면 예컨대 사형이 우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또는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예. 그로 인해서 범죄가 늘었거나 줄었다라는 유의미한 통계는 찾을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범죄자들이 범행 당시에 사형을 고려한 것도 아닐 거고요. 사형이 전면적으로 폐지된 유럽의 경우는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지국이라 불리기도 합니다만 예. 10년 전에 비교해서 살인범죄, 아까 대부분 사형수는 살인범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인범죄는 6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사형이 갖고 있는 효과성은 사실상 없다.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갖는 무거운 형벌로서의 효과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폐지된 국가 말고 유지가 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사형이라는 것이 빈번하게 집행되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절반 정도가 사형 유지하고 있죠. 미국의 경우도 연방과 주마다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사형을 많이 집행한 나라는 일단 우리가 중국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범죄가 어떨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인구 10만 명당의 비율도 중국은 강력범죄가 높습니다. 또 사형을 많이 집행한 나라는 짐작컨대 북한일 수도 있는데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엄벌주의, 특히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미국도 강력범죄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반면 사형이 없거나 또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두는 유기징역으로 상한을 최고형을 두는 나라들, 일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최고형 21년이거든요. 예. 그런 나라들은 강력범죄가 오히려 적습니다. 물론 사형의 유무로 강력범죄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형이 집행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를 뉘우치는 사형수들도 물론 있지만 뉘우침이 없는 사형수들도 분명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뉴스를 전하는 앵커 그리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뉘우치지 않은 죄수에게 어떤 식의 형벌이 내려져야 그나마 피해자를 좀 위로할 수 있을까, 그나마 사회 범죄율을 낮추는 데 좀 일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서울구치소 그 사형수들 그래픽 다시 한번 주실래요? 지금 유영철과 정영구 대구교도소에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됐고 강호순을 비롯해서 많은 사형수들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설 정비를 다시 하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이후로 얌전해진 이들에게 그런 워딩이 뭔가 그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히 그런 뭔가 좀 이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나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요구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끝으로요.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하면서 사형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떤 정도로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 법 감정은 늘 가변적이지만 예. 통상 사형을 지지하는 여론들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유럽의 경우도 전면적으로 사형을 폐지했습니다만 사형에 대한 지지 여론들이 더 높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사형 폐지를 하기에 이르렀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9년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사형에 대해서 만약 대체 형벌이 있다면 사형을 폐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70% 가까이 사형을 폐지할 수 있겠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예. 대개 사형이라는 에 대한 여론은 이제 강력범죄의 즈음에서 법감정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상황에서 격양된 여론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사형에 관한 문제가 어떤 인간의 생명 또는 인권, 자유와 권리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과 관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여론과 같은 다수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문제나
자유의 권리 본질적인 내용들은 다수결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또 법의 객관적인 이성이나 제도화된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고, 점차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에 대한 폐지 여론들이 좀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사형이 폐지된다라면 뭐 대체 형벌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것 같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제 가장 많은 대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방식은 사형과 함께 그걸 두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 일단 형벌의 종류가 아닌데 마치 형벌의 종류처럼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서 죄형 법정주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법관에 의해서 판단한다라는 점에서 뭔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차치하고 가석방 종신형이 들어온다라면 예. 사실 가석방에 대한 판단은 징역, 우리 형법 72조에는 징역이나 금고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요. 네. 선고 당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의 판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교정 어떤 행형이 양호하고 뉘우침인 정도를 판단해야 되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요. 네네. 뭐 인간의 존엄성을 반한다라는 유럽 인권재판소나 독일의 판단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대안이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 또는 현행 무기징역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가석방의 경우는 우리 형법 72조에서 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서 예. 뭐 풀려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시피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분분합니다. 사형과 범죄율을 검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논문 내용에서 저는 이 내용 하나를 끝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상당수의 사형 확정자들이 사형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 이유는 사형이라는 처벌의 억제력, 잘못에 대한 책임을 들었다. 이 내용이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저희가 그 사회적인 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제를 오늘 다뤘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직 11월 끝자락인데 계절은 한겨울에 가깝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영하 3.9도, 체감 온도는 영하 8도 가까이 떨어졌고요. 낮 기온도 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더 날이 춥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더욱더 강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한겨울 추위가 찾아온 만큼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 강원도 설악산 기온이 영하 15.7도까지 떨어졌고요. 공식 기록으로는 대관령 영하 7.4도, 춘천은 영하 6.9도를 나타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청주 6도, 대구 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밤한때 경북 서부와 전남 서해안에도 가끔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반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서쪽 지방은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곳곳으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운전하실 때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서 이동해 주시고요. 보행자도 보폭을 넓혀서 이동하는 등 낙상 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뉴스라이더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